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면은 2020년도 저물어 갈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당황도 했고 또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생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현장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지, 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지 그 길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 코로나 시대 생활인의 공론장이라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6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5분을 모시고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요양돌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송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인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북권 NPO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자리의 취지를 좀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이 공론장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 6분짜리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환과 그 애환 속에서 겪는 또 그 미담, 그 다음에 개선 대책 이런 거를 한 8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얘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서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뭔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마무리는 안 할 겁니다. 열린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만 그 열린 마무리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짐작이 잘 안 가는데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보죠. 뭐. 그러면은 그 오른쪽 끝에 계시는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요양보호사 7년 차입니다. 지금 데이케어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6년 경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재가로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휴직 기간도 있고 해서 한 5년 넘게 근무했는데 뭐 그동안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 요양이 출범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 현장에서 10년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 11년이 지났고요. 한 번도 휴직을 하거나 타 센터를 근무한 적은 없고 오로지 한 센터에서만 11년 이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여기서 경력이 제가 제일 짧으네요. 저는 4년 정도 됐는데 한 분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요. 그분은 89세임에도 상당히 정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양호한 편인데도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박영주 센터장님께서 오늘 공론장 취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고 NPO 지원센터의 아까 사회자 되시는 손민기 선생님이 취지는 많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찾다 해서 동북권의 이제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 기획 시리즈로 공론장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후 대응도 있었고 교육 분야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돌봄 분야를 4회차로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학부모 이야기가 담아져 있고 오늘은 이제 요양본사님들의 이야기, 다음에는 장애인, 그다음에 느린학습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 요양보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노동자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도 더 굉장히 어려움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을 출발점으로서 실마리를 찾고 좀 해결되어가는 그런 시발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준비해온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을 공존하는 요즘도 버스는 운행이 되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는데요. 남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그랬다간 우리 사회가 작동을 멈추고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상옥 씨는 방문 돌보미를 쉴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84세 어르신. 챙겨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다 드시는 거 이렇게. 여기에 저거 또 들어가는 거지. 하루에 7가지. 이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오면 안 되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식사도 혼자 해결 못 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늦으면 막 불안한 거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수년째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를 상대하는 식사 시간은 마치 전쟁 같습니다. 난 이제 안 먹고 싶어. 한 숟가락 잡숴야지. 안 돼, 어머니. 아유,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겨우 입안에 들어간 밥을 도로 뱉어내면 사방으로 튄 침과 음식물 찌꺼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려, 얘야. 죽겠다. 저리 가야 이제. 뱉으면 어머니 또 잡숴야 돼. 나중에 먹어서. 알코올 중독, 치매, 당뇨병을 앓으며 혼자 사는 이 환자 역시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밥도 먹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은인이라고 지었잖아요. 은인이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호사님 안 오시면은 안 되죠. 우리 딸 같아요. 와서 밥을 다 하고 나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
요양보호사 말고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과 노동을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 운전기사들. 매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며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있죠. 그런다고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바로 옆에는 오염물을 청소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경비를 서는 병원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돌봄, 배송과 물류, 교통 분야 종사자 등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할이 커진 필수 노동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뭐 위험수당이라든가 월급도 시급이잖아요. 8,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10,000원 좀 넘어요. 11,000원 정도.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버스 기사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 순간 긴장해야 하고 환기와 방역 등 일은 더 늘었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험 수위만 더 높아진 거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근무 여건과 안전 환경이 악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진들과 같은 공간, 같은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병원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됐죠. 음압병원을 하면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도시락 배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없었던 업무가 한 9가지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감염 위험이 높지만 그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방에 30-40명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의 휴식 시간마저 위험에 노출된 청소 노동자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이 공간마저 없앤 병원도 있습니다. 2.5단계 하고부터는 각자 쉬는 공간도 없이 각자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충 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이든 어쨌든 앉았다가 시간 되면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고용 불안까지 더 커졌습니다. 아 무슨 위험수당을 줘요. 이 와중에 사람을 줄이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안 온다고. 만약에 되면 격리 조치와 임금도 안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외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면서 각종 보호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140여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미국은 필수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간접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기준도 불분명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논의 중인데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보호장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데다 구청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필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필수 노동이 멈추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집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뭐 코로나가 아니라 아마 더한 중병이 있어도 아마 우리는 와야 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잘 보셨죠라고 묻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사회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필수 노동자의 민낯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활동 현장이 좀 많이 비춰졌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힘들어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생활 현장을 좀 먼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개선된 게 없다. 그리고 시간제나 이런 건 오히려 더 12년 전보다 어려워진 점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점차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왼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한 분씩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4년 됐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 올해부터 또 달라진 점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르신하고 굉장히 그 밀도 있는 관계를 한 집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퇴근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어르신한테 뭐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이런 걸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은 저한테 어제 뭐 했어? 우리 집에서 퇴근하고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집에 있었죠. 요새 같은 경우 때는. 그리고 사실 어디를 갔었어도 갔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또 어르신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이 힘든 시기에 어디 가서 병균이나 뭐 어떻게 감염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날 가게 되면 특히나 더 이제 토요일 날 뭐 하고 일요일 날 뭐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르신께서는 뭐 그냥 심심하니까 또 이렇게 그 밀도 친밀한 관계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신데 저는 조금 또 그렇지 않죠. 다른 생각으로 각도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어디를 갔었으면 갔었다. 거의 대부분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저도 물어보죠. 여쭤보죠. 댁에 누가 다녀가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죠. 그럼 뭐 아들도 왔다 가고 손주도 왔다 가고 어르신은 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손주는 대학생이거든요. 또 아들도 뭐 영업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게 사실은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왔다 갔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 어르신 댁에서도. 그래서 동선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새로운 어려움입니다. 네. 저는 뭐 그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가 생기고는 독거 어르신을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막 돌아다니셔요. 마스크를 또 안 하고 다니셔요. 아무리 주의를 줘도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어떠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마를 만져야 되잖아. 그게 뭐 우리는 뭐 거리두기, 멈춤 그거 무슨 말이야? 저희하고는 해당 안 되는 소리예요. 마스크만 딸랑 하나 쓰고 이마를 짚어보고 이제 그런 전자 체온계라도 하나 주면은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저희가 손으로 짚어보는 게 뭐 얼마나 그게 확률성이 높을까? 열이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은 엄청 조심을 하죠. 모임도 안 나가고 어디 뭐 아무 데도 다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잘못되면은 진짜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그냥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족도 없으시기 때문에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거는 너무 무료하시니까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이 케어 해드리고 있는 어르신을 6년째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그 따님이 약간 그 우울증이 있고 정신 질환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아침에 그 정확하니 그 7시에 나갔다가 한 12시 반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못 탈 텐데도 그냥 다니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해도 안 쓰고, 또 가족을 통해서 좀 쓰게 하라고 해도 안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체온을 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체온계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좀 센터든지 어디 지방자치단체든지 서울시든지에서 지급을 해줘서 어르신이나 또 요양보호사 자신이나 이렇게 체온을 재서 서로 안전하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공감을 하면 이 보호자들이나 또 주변에서 걱정을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국가가 아니면은 서울시가 먼저 좀 코로나 검사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요즘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봐드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의 노약자시니까 항상 뭐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도 그 청결에 대한 거는 신경 썼는데, 이번 계기로는 되게 많이 신경 쓰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르신한테도 그렇고, 이제 소독약 비치해서 뭐 현관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이고,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셔갖고 그거를 잘 착용 안 하시고, 저희도 이제 벗으라고 그러세요. 답답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는 게 참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의외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 방문하는, 주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 위생 그거를 저희가 그거를 차단하는 그거가 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염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염려가 많아서 항상 가면 그 소독이라든가 저희 청결, 뭐 마스크는 잠시도 벗지 않고 그런 거에 특별히 요즘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전, 오후 두 분을 지금 케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가족들이 좀 많아요. 많아도 아들이 이제 바로 옆에 사시고 또 노 부부가 같이 사시는데 이 가족 아드님은 이제 뭐 외부로 많이 이제 나가시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오시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은 절대 마스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청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요구사항인 것 같지만 아까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온계 같은 거는 요양보호사들한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주지는 못할지언정 대여라도 좀 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까워 방문할 때마다 아침마다 어르신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뭐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또 물론 재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스크는 거의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목욕 같은 거 시키면 바로 젖어서 바로 벗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항상 저희들은 써야 되는데, 딴 분들은 보면은 뭐 지원금이 나온다 뭐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희들은 마스크도 하나 지원이 안 돼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하루에 2장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 장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은 아주 밀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려야 움직이고 또 무슨 뭐 대소변도 저희들이 다 갈아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손 일회용 장갑 이런 것도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한데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 건 불구하고 더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할 뿐입니다. 네, 저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점점 더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주저되네요. 어떤 말씀까지 나올지 좀 걱정이 돼서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3밀이라고 하잖아요. 밀접, 밀집, 밀폐를 피하라. 우리 모두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 3밀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밀접, 밀폐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가정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추워지면은 아마 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밀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소변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면 밀접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밀집은 좀 뭐 홀로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밀집 피한다고 해도 밀접과 밀폐만 해도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누가 감염시킬지 몰라서 걱정되는 그런 지금 처지까지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대책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군데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는 하니까 아마도 대책이 세워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내일 또 현장을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 될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걱정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준비 시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시간도 조정하고 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날에 오늘 시간을 뭐 보충을 해 주셔야 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시간을 바꾸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불이익을 그냥 감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많이 보도되는 거 보면은 시간이 줄었다 또는 기존에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아예 중단하기도 하셨는데 새로 요양보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지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순서 관계없이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졌었잖아요. 봄에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도 뭐 겁나니까 뭐 가족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일을 뭐 당분간 나오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급제예요. 그리고 그 일 안 하면은 이제 그 수입이 줄고 저희들도 다 이렇게 가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이라는 그 직업인으로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거지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그렇게
뭐 하여간에 다시 할 거니까 좀 당분간만 쉬어라. 이랬을 때 그 쉬면서 그 결여되는 그 급여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주시던데 우리는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만 쉬면 그래도 다행이죠. 뭐 한 달도 쉬고 막 끊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지원금을 전혀 못 받아서 굉장히 이 점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점은 그렇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제 2의 직업을 선택해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되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1년에 2번인가 그렇게밖에 시험이 없죠. 그 시험 어려워요. 다 늙어서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합격했어요. 그러고서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제 며칠 전에 제 동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르신께서 야! 너! 그러면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게 처음 간 사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해도 될 일들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시키기도 하지만 일단 그 언어 자체도 막 이렇게 막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뭐 참고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 선생님이. 못하고 너무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간 거지 사실 내가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런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푸대접 또 가보면은 그 식구들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무슨 뭐 빨리 하는 거에서부터 뭐 김장하는 것도 시키고 또 이렇게 뭐 그 제사 음식도 시키고 하여간에 별의별 걸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일의 범위도 너무 두서가 없고 그런 데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죠. 내가 이 일 하려고 진짜 국가고시 시험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가 됐나. 그러면서 너무 사회적인 그 시선이 너무 막 안 좋으니까 굉장히 그런 데서 많은 정말 그 실망도 하고 자괴감도 많이 드는데 이런 점을 저는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요양보호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수급자 어르신도 아셔야 되지만 수급자 어르신 가족들이 아셔가지고 호칭 문제랄지 아니면은 일의 범위랄지 이런 거는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정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르신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르신 동선을 따라서 그분 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거,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어떻게 뭔가 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경비노동자가 네네네.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정말 호칭 문제부터 업무 범위까지 경비노동자에게 별의별 일 다 시킨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별의별 일까지 다 지금 시키는 것 같고 제일 힘든 게 인격적인 무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들은 지금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미담도 있으세요, 가끔은? 정말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계실까요? 네, 계셔요.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이 직업군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요양보호사에 좀 바람막이가 되고 그리고 좋게 대우를 해주면 그 이용자 분들도 우리를 좋게 대우를 할 텐데 그 월급제도 아닌 시급제로 아주 최하 노동자로 이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제도에 허점이 네,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별의별 잡일을 다 하다 보면 3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또 시간도 초과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또 보상은 또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저희를 또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거죠. 예. 예, 예, 예. 봉사와 사랑이라는 그쪽으로 밀면서 정당한 대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생애주기별 돌봄 중에서 어르신 돌봄은 이제 웬만큼 제도는 정착이 됐다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요양보호사들의 막말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갈아 넣어서 네, 그 제도가 맞아요. 지탱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 그 한 분 그 다큐멘터리에서 코로나 시대 간호사 선생님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의 열정을 갈아 넣어서 지금 K 방역을 성공 사례로 만든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도 K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 하나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우리가 체온계를 2번이나 쟀잖아요. 네. 여기는 체온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신 거죠? 서울시 예산으로 사신 거죠? 그렇죠. 보조금으로. 예. 그런데 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사주거나 아니면 대여라도 아니 해주면 무료 좋을 지급한 적 텐데. 몇 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 몇 체온계는 그런 몇 적이 번? 없지. 네. 몇 번? 아, 마스크 몇 번이요? 네, 네. 체온계는 안 받으세요? 네, 그런 적이 체온계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몇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출근할 때마다 하루 하나, 저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쓸 때가 많아요. 목욕시킨다든가 이러면 젖으면 다시 갈아야 되고 한 집 끝나고 다음 집으로 옮길 때는 저는 다시 이거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20일 이상 근무를 하는데 몇 장 준 건 있어요. 한 5장인가 몇 번 한 번 주시고 또 뭐 정말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는 주셔서 그건 주신 게 아니죠. 그건 주신 게 아니고 남들도 그거는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직업인으로서 매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장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 일회용 장갑이라도 사실은 지급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맨날 만지고 대소변 기저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해야 되잖아요. 또 음식을 또 저희들이 해야 돼.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 집이 많아요. 저희 한 집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예요. 최근 갔더니 할아버님 노부부가 사시고 이제 아들 옆집에 사는데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국을 이제 제가 오늘 무슨 국을 끓이냐 해서 무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번에 가면서 그러면 소고기하고 무 사다 놓으세요. 그래서 사다 놨어요. 근데 어르신 거만 끓이는 게 아니라 6인분 끓여주세요. 6인분 끓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내 아버지다 생각을 하고 네, 예, 6인분 끓여드릴게요. 이러고 제가 진짜 큰 솥에다가 6인분을 끓여놓고 그러고 이제 제가 왔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할머니 한 분을 케어하러 갔는데 가족 다 할아버지까지 이거는 케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머니 방만 치울 수가 없어요. 거실도 막 늘어져 있고 그러면 거실도 치워야 되고 할머니 방도 치워야 되고 할머니 오늘이야말로 정말 큰 대형 사고를 치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목욕까지 다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식사 준비해드리고 6인분 밥 해드리고 또 반찬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국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면 진짜 3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3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이건 3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3시간이 넘으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상받아요? 보상 못 받아요. 그냥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지인이다 생각을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봉사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 시급 갖고는 정말 저희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디다가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자리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뭐 이야기가 너무 많죠. 제 오전에는 혼자 계신 할머니도 계신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복지관에 가서 아침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드시고 거기서 놀다가 그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 케어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도 못 가잖아요. 그 집에만 계시니까 어르신도 물론 답답하시지만 저희들도 그 어르신을 어떻게 좀 식사나 뭐 이런 게 모든 게 신경 쓰이죠. 어제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배추가 조금 막 오래된 게 있어가 그거 겉절이를 해서 해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왔는데 어쨌든 3시간이 너무나 모자라요. 모자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넘든 어쨌든 넘어도 저희들은 이제 하던 일을 마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르신이 이제 무슨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거 편찮으시니까 뭐 침도 맞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침 맞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또 훌쩍 넘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3시간 넘었다고 어르신을 그 시간 됐으니까 나는 간다고 그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 모셔다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단도리를 해놓고 제가 와야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0분, 20분, 뭐 30분 이렇게 가는 건 뭐 많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 저는 사실은 주간보를 계속 하다가 제가 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된 중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데 제가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점이 많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은 제가에서 얼마 하신 지가 안 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제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초과하거나 또 다른 가족들 그 일상적인 일까지 해주고 이런 것을 원칙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이렇게 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 불안하고 사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요것만 어르신 것만 해야 된다고 어르신 방 하나만 치워야 되고 어르신 식사만 챙겨드려야 맞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마다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그냥 어르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 집 것까지 다 해주고 이제 나름 속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면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은 제가 계획 세운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수입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요양 현장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도 저희 같은 센터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민간 센터들은 이것이 국가의 사회보험료로 하는 것인데 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돌봄을 이렇게 정말 자영업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는 이게 장기 요양 이것이 공공으로 다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최대한의 그 임금 보장이나 급여 체계 같은 걸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요양 현장에서 정말 가정에서처럼 따뜻한 이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 주어야지 이것이 봉사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직업이고 또 우리 가장 그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전에는 이 어르신 돌봄을 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눠서 하고 주로 여성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국가가 함께 하는 시대에 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나 이런 처우를 보장을 해줘야지 좋은 돌봄이 되고 또 그 군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군속한 것을 따져서 군속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어떤 한 센터에서 얼마나 군속했느냐를 보고 군속수당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저희가 한 센터에서 장기 군속을 하고 싶어도 이게 오늘 갔다 내일 잘려버리니까 일을 찾아서 다른 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서 2년 했는데 그 다른 B센터로 가서 또 다시 해서 제가 10년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군속수당을 첫 번에 받았습니다. 3년간 해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전염병이 있고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줘야지 그 조금 주고 만다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한해서는. 그래서 정말 돌봄 이 노동자들이 충분하게 그 처우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보상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아야지만이 이 좋은 정말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흥분했네. 예. 지당한 말씀이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보니까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돌봄 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 방안 이런 이제 좋은 돌봄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사회적 과제로 이런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지금 이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된 겁니다.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이 이제 11월 4일인데요. 12월 3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폐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진 않겠지만 꼭 법안이 좀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근속수당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일반 민간 센터에서 사회적 그 협동조합으로 센터를 옮긴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돌봄 요양을 한 지가 총 10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군속수당을 이제 3년이 돼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쉬지도 않고 뭐 조금 그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쉰 적은 있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군속수당을 진작에 받았어야 저 같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도 여럿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산해서 줘야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본인의 선생님들 의사에 지금 어떠세요? 반해서. 받고 계세요? 근속수당?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센터장님들이 근속수당 안 주려고 그렇게 오래 있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간보호에 한 군데서 한 3년 8개월 정도 있었고 한 군데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근속수당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3년이 돼야 근속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래 있는 걸 센터장님이 정말 원치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근속수당 그것도 그거고 퇴직금이며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굉장히 아끼고 어떤 이제 제가 잠깐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는 거의 1년을 안 넘기게 해요.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센터장이 이렇게 그만두게끔 한대요. 근데 1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없어서요. 그것은 한 가지 퇴직금 때문에. 네, 퇴직금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말이 안 돼. 재입사는 가끔 하나요? 그 회사는? 그 센터는? 재입사.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그렇게 5년 이상 했고 딴 데 이제 거기 이제 다시 재입사 하려고 제가 거기 이제 출근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3년 수습 기간이 있더라고요. 수습 기간 3년. 네. 제가 경력이 5년이 넘었는데도 3개월 수습. 예, 3개월 수습부터 해라. 이거예요. 딴 데고 똑같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모든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습 기간 3개월이 정말 말이 안 됐지만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해서 간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 밥을 떨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이 이렇게 좀 많이 줄었어요. 줄으니까 이제 계약을 원치 않는 거죠. 그 눈치를 제가 딱 챘죠. 그래서 여기서 잘리느니 내가 먼저 그만두자. 그래서 예,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거기 그만뒀는데 거기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년 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1년 넘은 사람이 없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두게끔 정신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옮겼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를 해야 될 시점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한 3개월을 놀았어요. 제가 코로나가 조금 좀 안정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빨리 안정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느낀 게 너무나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여기나 저기나 참 정말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들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속수당은커녕 1년 퇴직금도 안 주려고 그냥. 네. 예, 말씀하십시오. 치매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요. 치매는 국가 책임제다 그런 말까지를 높으신 분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치매 등급 받으신 분들은 인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지원 수당이 5,76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한지는 작년부터 했는데 그거는 다른 수당은 오르는데 그것은 또 안 오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게. 예,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배워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른 수당이 네, 수당이 5,760원이 5,76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다른 거는 시급 오를 때 오르는데 그건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고. 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네. 지원이 별로 거의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문 요양하다 보면 아침에 갔을 때 어르신이 하늘나라로 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놀라고 그걸 다 거의 이제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119를 부르면서부터. 근데 그걸 딱 본 순간 누가 봐도 이건 돌아가신 건데 119에서는 일단 핸드폰 오픈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라서 CPR 하라고. 이거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는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하는 거지 선생님이 왜 하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아니 이거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데 그 피라는 거예요. 피니까 두둑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둘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래서 그 트라우마도 너무 심한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직원을 내보내준다든가 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뭐는 해놓고 치매가 뭐 국가 책임되다 뭐다 이런 말을 하시든가 그럴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로 하시는 분들 다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어르신을 케어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대부분 치매가 아니어도 치매로 가고 있어요. 과정이. 그렇죠. 예. 그 치매 등급을 아직 안 받으셨다 해도 거의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치매 있으신 어르신을 케어하려면 저희가 치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처럼 2타임을 하는 선생님들은 치매 교육을 등록도 못해. 이제 인터넷도 저희가 잘 서툴러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접수 자체를 할 수가 없어. 1분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못해 안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그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치매 교육을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지원센터 같은 번역별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치매 교육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대학생들 수강 신청하듯이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빠지고 며칠을 한 열흘인가를 이렇게 빠지고 해야 되니까 돈을 저희가 꼭 벌려고 해서 일을 못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오래 케어하다 보면 그 어르신이 저 같은 경우도 고동을 못 하셔. 걸음을 잘 못 걸고 또 식사를 챙겨 드시지를 못해요. 그 따님이 하나 있는 따님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 인력을 좀 보내주시든지 첫째는 치매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다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요양보호사들의 편리를 봐주실 것을 이렇게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또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좀 보내주셔서 그러면 이제 대체 인력이라는 게 더 나아가서 저처럼 이제 이렇게 경력직 요양보호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교육을 해서 대체 인력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급제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성희롱이나 이렇게 추행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 곳에도 2인 1조로 이렇게 들어가려도 이게 시급제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대체 인력을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또 요양보호사가 애경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초상이 난다 할 때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거기 놔두고 가면은 그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독한 약을 뇌전증으로 드시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드시면 문제 같은 게 반드시 쓰러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꼭 사람을 제가 사놓고 가거든요. 그냥 일반 아시는 분을. 이게 이런 불편도 해소해주고 해서 경력직 요양보호사를 선발하여 보직 변경을 해서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나 국가가 반드시 보조를 해줘서 그 센터별로 규모를 봐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 10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 대체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이 돼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어린이집은 자치구별로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을 해주거든요. 예,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를 좀 여기에는 반드시 적용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예. 꽤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치매 교육 저는 이미 이제 이수해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근로 장기 수당 그거를 타려면 한 달에 최소한 60시간을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매 교육 10일을 빠진다면 이게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필수 교육이 있다면 그거를 참작을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필수 교육이 있어서 빠진다든가 하면은 그거를 참작해서 그거를 시간을 보충해 주시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근로수당을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한 요양보호사한테는 1년에 그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든가 최소한 뭐 한 일주일만이라도 하면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거 치매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실직하게 되는 내가 원치 않을 때 상대 그 이렇게 입원하시거나 뭐 그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할 때는 갑자기 실직이 될 때는 이제 그럴 거를 그런 뭐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말씀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을 때 실직이 됐을 때는 그 몇 개월의 공백을 이런 걸로 최소한이라도 보장을 해줘야지 저희가 일하고 싶어도 그 장기 근로수당을 하려면 같은 센터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공백이 생길 때는 다른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로수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연장을 해서 그 요양보호사가 자발적으로 저기 그만뒀을 때는 다르지만 이거는 갑자기 실직됐을 때는 그거를 참작해서 그런 거를 저걸 보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 변하지 않고 있어서 네네 그게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직무연수나 보수교육, 뭐 자기개발 이런 거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들은 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만 해도 역사도 꽤 길고 또 뭐 협회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게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회가 좀 좋아지려면은 다른 한 분야에서 개선된 게 있으면은 인접 분야는 사실 다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분야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참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뭐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이나 말씀하십시오. 이제. 일단 근속 수당에 대해서 이게 한 군데에서 3년을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군데서만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됐을 때 제가 긴 여행을 가게 됐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빠질 거니까 제가 한 달 빠지면은 의료보험료도 제가 따로 내야 되고 이거 완전히 휴직이 일 9시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휴직 처리만 하지 말고 의료보험도 내가 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회사에서 지불하는 만큼은 내가 내겠다. 그랬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40일 동안 쉬는 거는 그만두고 완전히 휴직 처리하고 퇴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 집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하여간에 내가 목표한 게 있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 집은 지금 제가 하던 집은 다른 사람이 와서 2사람이나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급자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도 갔다 와서 이제 똑같은 집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뭐 한 2, 3일 쉬고서 제가 그 집을 다시 출근했어요. 그럴 때 다시 재입사를 한 거예요. 입사를 했으니까 2년 제가 근무한 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1년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뭐 수당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센터장님마다 조금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데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퇴사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센터마다 틀리다.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마인드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돈 버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이런 그 자기도 복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정신적인 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서 그분들도 좀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선생님 10년 되셨는데 옛날 급여하고 지금 그 시급이 똑같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해도 1,700원인가 전 그렇게 받는 것 같거든요. 1,700원 시간당.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저 맨 처음 할 때 뭐 7,000원 얼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10년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직종을 가도 그 노하우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봉 승급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예. 10년 차면은 10호봉 승급이라고 생각하면은 시급으로 따지면은 한 몇천 원은 인상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가 그 당사자 조직으로서 서울요양보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출범한 지가 한 몇 년 저희 그 정확한 일을 지금 말씀 못 드리겠네. 예, 됐고 이제 저도 협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조금 미력하지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정말 요양보호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쟁도 있습니다. 뭐 어르신이 다친다 할지 이렇게 하고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과실을 따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협회를 통하고 또 우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 분쟁이나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 우리 당사자 조직으로서 협회 역할을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좀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처우 개선하고 또 지위 향상하는 데에는 그런 당사자 조직의 역할이 지대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당사자 조직이 생겼을 때 국회의원 분들이나 또는 이제 행정부서의 그 장차관 이런 분들이 막 간담회도 하고 또 정책 제안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나마 정서가 지원센터가 서울시에도 있고 권역별로도 있는데 그런 데 통해서라도 좀 의견이 전달되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달이 되는 거하고 실제로 약속을 해서 뭐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센터는 센터고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지원센터고 당사자 조직의 활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당사자 조직에 참여하는데도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종사자들을 이렇게 그 만나보면은 굉장히 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또 센터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내가 참고 있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착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요양보호사들의 그 불편신고센터 불편한 거라지 뭐 칭찬도 좋고 이런 신고센터가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상담이라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속이라도 시원하죠. 정말.
너무 우리 그 속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고 막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앓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전 당장 그 집 그만둬라. 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그걸 다 감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신고센터가 좀 정례화돼서 어디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만 네, 그렇죠. 근데 지원센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부는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서울에 지금 7만 4천 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가 그 중에서 서울시 센터나 이 권역별 센터나 또는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00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만 명, 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 센터가 이런 돌봄 센터가 있다는 그렇죠. 것도 사실 모르시는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알고 또 이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그래요. 하루 종일 어르신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시달림 아닌 시달림을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정말 피곤해요. 피곤해서 거기에 와서 그걸 프로그램을 받고 그러기가 정말 큰맘 먹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결과. 그러면 이제 뭐 끝나고 만약에 6시에 퇴근하고 와서 뭐 7시나 그때쯤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면 물론 할 땐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노곤해요. 정말 저희들 일이 너무 힘든지라 그 다음 날이 노곤하기 때문에 다음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뭐 오전 한 팀만 딱 하면 뭐 이용을 이제 충분히 하겠지만 저희 같이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건 6시에 끝나도 6시에 딱 못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와서 언제 저녁 먹고 또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뭐 피곤해.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뭘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참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저쪽 선생님께서 치매 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절실히 느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치매 교육이라는 게 우리 서울 시내에서 한 4군데 정도 되나요? 4군데인가? 3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교육을 받으려고 이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한 신청을 정말 한 1, 2분 되면 싹 끝나버려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년이 되는데도 그 이수를 못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데이케어 같은 데는 그 열흘간이라는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어서 못 했는데 또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치매 교육 이수자를 원한다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요. 이거를 정말 내가 받고 싶어. 정말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육시키는 장소를 늘린다든가 무슨 이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전에는 건대에서 그전에 치매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선배 한 분이 영등포 어디 거기 가서 받았어요. 열흘 갔다가 그 너무 거리도 멀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좀 그 늘려서 그 하고 싶은 사람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 치매 이수자는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수자가 이수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쉬면서 한 3개월 쉬면서 워크넷을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정말 우리 집 옆동 그런 데는 정말 제가 같은 건 좋잖아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고 차비가 안 들고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보면은 치매 이수자를 구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받아서 정말 아쉬웠고,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나.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빨리. 누가 이거를 주관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교육 장소를 좀 늘리든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었어요. 예, 교육이 당분간 이제 중단됐었잖아요. 더 그런 못하게 거 하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치매 교육의 정책을 또 어떻게 좀 다시 짜서 더 교육 장소를 늘리든가,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만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고 싶어요. 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은 노를 때 받아야지 그거를. 그렇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받으라고 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시간 내기가 또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어디 제도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쉴 때는 현직이 없으니까 교육 자격이 없다. 교육 자격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몇 년 이상이면 그 자격을 그렇죠. 주어지든가 아니면은 현직에 있지 않으면은 그거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또 말이 못 하고,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고 무슨 정책인지 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이거는 되는지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즉흥적인 생각인데요. 네.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공론장에서는 하나의 실천 과제를 요 치매 이수 교육 개선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보고, 동북 어르신 돌봄 종사 지원 센터 협회 등등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교육 기회를 갖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동북 지역에 교육기관 하나 좀 지정해 다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기관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뭐 1분 만에 마감되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같이 느린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렇죠. 그 신청 방법을 좀 달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청하는데 반드시 지금만 듣는 게 아니고 내년 3월쯤에 하는 것도 지금 미리 신청해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방법도 개선하고 교육기관도 좀 인접 지역에 지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현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말고도 몇 예. 년 이상 그렇죠. 뭐 한 1년이든 3년이든 경력자에게는 응시 자격을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쉬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예, 예. 교육 받는데 그렇죠. 예, 예.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게 시간이 그게 길어요. 아니 예, 예. 기니까 좀 예, 늦게까지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열흘짜리 교육이면 매일 8시간씩 열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주말반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잖아요. 아니면 저녁 시간으로 하루에 2시간씩 뭐 한 2달 하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편성하면 될 거거든요. 원격 수업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치매 교육의 특성상 원격 교육은 안 되고 반드시 좀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정도는 그런 실습을 별도로 편성하고. 근데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면 치매는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기초는 알게 되죠. 예.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다른 몸이 안 좋아지면 치매는 따르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치매가 있으세요. 대부분. 근데 요즘엔 치매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보통 주간보호센터들은 한 50% 이상은 치매 등록 계신 분이에요. 제가 하시는 분들도 한 3분의 1 이상은 치매 아니실까요? 예, 아프시면 치매도 같이 오게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교육을 그렇게 아끼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치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저는 이제 받았거든요. 저는 입사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치매 교육 받으면 시급이 높고 시급이 높아요. 한 5천 얼마 네네 그렇게 높아지는데 그거를 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빠르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그거를 해줘요. 예, 당연히 저기 센터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한테 개인으로는 얘기하지. 근데도 안 돼요. 거의 10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저는 미리 얘기를 해요. 엄청 빨리 하는데도 1, 2분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또 못하고 이래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하는 거죠.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대상자 어르신하고 뭐 대상자 어르신이 침을 맞으러 간달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짧아야 1시간이에요. 그 침 맞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같이 지금 저도 사실 여기 엄지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근골격계 질환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거의가 다 있으세요. 그러면 퇴근 후에 물리치료를 받든지 치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퇴근 후에는 문 여는 병원도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어르신하고 같이 가서 어르신 그 물리치료 받는 시간에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법상 절대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같이 받았으면 그전 때는 급여를 환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시간이 넘어요. 어르신들이 가보면은요. 그러면 같이 하면 좋으련만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은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야간에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어깨 아프고 이렇게 손목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예,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네요. 이게 야간에 좀 물리치료를 받을 수 6시부터 한 8시까지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것도 문제고 좀 국가가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을 정말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거 하나씩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요양보호를 받는 어르신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나 열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점을 얘기하다 보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본래 좀 어려웠던 점까지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웬만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가 3시간 기준 서비스 문제로 3시간 단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갖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실천 과제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그 얘기 나왔던 치매 이수 교육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이시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좀 협회가 알아서 해야지라든지 그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지막으로 3시간 서비스 제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요 치매 이수 교육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 관련해서 뭐 순서는 관계없고요. 한 말씀씩 좀 해 주십시오. 3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지 또
어르신네 무슨 친인척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무슨 즉흥적으로 무슨 음식을 해달라 할지 하면 이 3시간이 오버하면은 그냥 올 수도 없으니 이 어르신마다 남은 숟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숟가가 있으면 그럴 때 1년에 몇 시간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숟가를 사용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말도 못하고 그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버해서 이렇게 하고도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야박하게 아유 나 못한다고 이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놓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어도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쓰여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시간 서비스 일반인 같으면 시간이 필요할 때 4.5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할 수 있어요. 4.5시간 하면 4시간 치는 거예요. 30분은 그 0.5시간은 이제 휴식 시간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3시간 갈 거를 2시간 가야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 등급을 받은 분은 3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치매 받으신 분이 더 길에다 놓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땡겨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매 등급 어르신은. 그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많이 썼으면 그 다음 시간에 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그냥 무료 봉사.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당한 불합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매 어르신은 받으신 그러니까 분은 등급을 받으신 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3시간 초과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는 안 된다고만 그냥. 안 된다고만 네. 하는 거군요. 그러면 오늘 더 썼으면 예. 다음에 덜 쓰면 되잖아요. 다음에 예, 2시간이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를 안 해줘. 호환성이 예,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예, 아마도 좀 뭐 그런 케어의 강도가 높아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길에다 같아요. 버리고 올 수도 없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선생님 그 3시간 초과나 그다음에 실천 과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은 가족같이 사실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매몰차게 딱 하고 나오기 힘들어요. 3시간 근무하는 적은 정말 오늘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시간 지키죠. 그거 매일 시간 안 지켜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나오면 눈치가 보여요. 할머니가 좀 더 있다 갔으면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여기서 점심같이 해먹고 가자. 뭐 집에 가서 뭐 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시간이 어쨌든 근무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자고 이렇게 밀도 있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도 또 제가 차를 또 좀 자주 가져가는 편이니까 할머니 병원 갈 때는 또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1시간을 추가하면 할머니도 돈이 올라가요. 그 대상자도 제가 월급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분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추가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게 굉장히 이렇게 식사를 좀 잘 못 하시고 그럴 때가 입맛이 없어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몸무게가 4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곤곤하신데 특별히 뭐 여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지병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감기도 잘 걸리시고 대상포진도 잘 걸리셔가지고 그때는 아마 감기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이렇게 좀 거동도 어려워하셔서 제가 요새 이제 토요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내일 와서 식사 좀 챙겨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너무 안 됐어서 정말 그랬더니 아예 안 와도 된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에는 이제 돈이 올라가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는 진짜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아프시면 제가 집에 가서도 저녁에 또 전화 드리거든요.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 있으면 밤에라도 전화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전화하는 거 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제가 또 병원도 자주 이것저것 모시고 가고 이런저런 집에 잡다한 그 집사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믿고 의지하시는데 그 돈 문제가 결여되니 같이 밀착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을 분명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제가 좀 힘들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시 출퇴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동북권 NPO 센터에서는 선생님들 정시 출퇴근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들 좀 혹시 3시간 추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뭐 돌봐드리다 보면 그 추가되는 거에 관한 거는 초월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초월한 수준이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해드리고 그냥 즐겁게 그냥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말고도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봐드리다 보면 가족 같으니까 저희가 초과돼도 그냥 즐겁게 해드리고 오히려 그냥 안 해드리고 오는 게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그냥 감수하고 그냥 해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이런 개인의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국가가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K 방역이 의료진의 열정을 갈아 넣어서 거둔 성공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런 희생 정신을 갈아 넣어서 한국의 노인 돌봄이 성공 사례로 외국에 알려진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노인 돌봄의 성공 사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막말로 골병 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3시간 서비스도 정말 이 얘기는 하다 보면 그렇죠. 한이 없죠. 예. 그래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그 치매 이수 교육 관련된 실천 과제는 어떻게 해볼 거냐 이 얘기가 그냥 남았는데 보니까 그 3시간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말씀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 과제는 아까 이제 다 의기투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후속 모임으로 기왕이 지금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저희 진행팀이랑 같이 한번 후속 모임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해 보고 그 논의 결과를 오늘 공론장에 후일 저처럼 그렇게 좀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시면 오늘 마치고 나서 그 후속 모임을 언제 할지 그 약속 정하고 저희가 헤어지는 걸로 하죠, 예. 예. 안 보여서요. 예. 마이크를 가끔 안 잡았더니 문제가 되는군요. 예.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마스크만 해도 지자체 주민들에게 지원하던데. 예. 안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 나온 동영상 중에 성동구청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동구청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7월달 이게 아까 그 동영상이 9월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조례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요 대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1번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나온 건 얘기 중에 체온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면 노동자분들이라고 다 체온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버스 기사 선생님들이 체온계 가지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필요하시잖아요. 제가의 경우는 시설은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지원해야 되는데 아마 성동구에서도 이게 또 재원이 적진 않잖아요. 통계 보니까 각 구별로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3,000명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자체온계가 10,000원 잡아도 3,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5만 원이면 1억 5천이에요. 저희 학교 인디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방역 물품 지원하는데 그 중에 체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받을 때 6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게 품귀 현상 났었잖아요. 20만 원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라도 또는 한 센터에 몇 개라도 해서 좀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게라도 하면 좋잖아요. 예. 어쨌든 그 성동구에는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다른 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을까요? 한 가지 그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그 우리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 힐링 캠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소들 가까운 요양사들하고 강릉을 갔다 왔거든요. 하루 그 10만 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KTX 타고 갔다가 이제 진짜 새 일상을 벗어서 그리고 올해 여행이라는 걸 처음 못 나가봤잖아요. 그렇게 KTX 갔다가 뭐 강릉 여기저기 둘러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아주 밤 늦게 왔는데 그 하루의 그 값진 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는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해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면은 열심히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만 또 재충전해서 더 많은 서비스 120%, 150%를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힐링 캠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조금만 더 좀 자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굉장히 200% 만족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년에 2번이라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약속된 시간은 지났긴 했는데요. 아주 길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미리 양해는 안 구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5시 되면 이제 가셔야 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나서 그리고 후속 모임을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 그 방문 요양 일정까지 조정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5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같이 정말 우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그리고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위해서 당사자로서 좀 해보자. 그래서 후속 모임까지 약속하게 돼서 정말 보람이 있고요. 센터장님 또 오늘 이 자리 끝날 때까지 같이 계셔 주셔서 오늘 선생님들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후속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담까지 나와서 아까 박수까지 쳤잖아요. 예. 오늘 2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회 마련해 주신 또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송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